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이야기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벌써 마음이 지쳐버리는 사람 한 명쯤 떠오르십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말은 자꾸 끊기고 상대 말만 방안을 가득 채울 때 괜히 내가 작아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말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어느새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되는 순간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상대가 자기 말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앞에서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참았어야 했나? 이렇게 묻게 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 방식이라는 것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는 딱히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는데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대화가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 맞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막히고 마음이 먼저 지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관계 시선과 함께 오늘도 편안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한마디에 얼어붙는 식탁. 명절이 지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국은 아직 따뜻했고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혹시 몸은 괜찮은 거니? 말끝이 흐려질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방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맞은편에 앉은 가족은 괜히 물잔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잠시 웃으려다 입꼬리가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마치 자기가 분위기를 망친 사람처럼요. 아, 그래. 짧게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뜨려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침묵이 어머니의 등을 조금씩 더 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다음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흔들릴 때 곧바로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반응을 위협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판단에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걱정이나 조언을 내가 틀렸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괜찮니? 라는 질문을 넌 제대로 못하고 있어라는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대화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야 하는 전쟁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용을 듣지 않고 말을 막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이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가 불편해지니까 내 말을 멈춰라.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대화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리로 씁니다. 그 사람에게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내 판단이 흔들리면 내 존재가 흔들린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조심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와도 내가 나를 접을지 존중할지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불안이 문제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작아졌던 순간들 역시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너무 좁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방어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2번째, 당신의 도전이 그의 거울이다. 동네 경로당에서였습니다. 몇 사람이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 하려던 말도 금방 잊어버려.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럴 나이지 뭐. 사람들이 분위기를 살리려 웃었지만 그분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그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글씨 연습도 하고. 그러자 그분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에이, 하지마.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그 순간 경로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먼 산만 바라보았고 그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던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작아진 사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남의 말을 막아버리는 반응을 자아 방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긍정적 변화 시도를 위협으로 느끼는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자존감이 자기 판단과 강하게 묶여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이 자기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성장하면 내가 뒤처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 포기가 들춰진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합니다. 누군가 배우겠다고 말하면 자기 포기가 들춰질까봐 불안해지고 그래서 상대의 말을 먼저 꺾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도전은 응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되지 못한 모습을 타인의 가능성 속에서 가장 괴로워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화와 노력은 그들에게 질투와 불안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당신의 시도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과 마주하기 두려워서입니다. 그날 경로당에서 말을 잃은 어르신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꺾은 말은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앞에서 작아졌던 순간들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불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누군가의 말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수를 남의 탓으로 만드는 기술. 동네 친구들과 근교로 나들이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차를 나눠 타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잘 안다며 앞장섰습니다. 이쪽이야 금방 나와. 모두 그 말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식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길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길 맞아. 조금 더 가다가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말 섞어서 더 헷갈렸잖아. 차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고 결국 차는 되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내가 잘못 봤네라는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 앉아있던 사람은 괜히 내가 말했나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 사실보다 먼저 자존심의 상처를 느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균 60% 이상 증가하며 이 불편함을 피하려는 본능이 즉각 작동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문제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틀렸다는 사실보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부터 내가 말 섞어서 이 말은 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는 선언입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실수한 순간에도 상황을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고쳐서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어느새 죄인처럼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릭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성숙해진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실수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날 차 안에서 말을 잃은 사람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런 순간마다 작아졌던 이유도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기 실수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당신이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미안하지만 이라는 가짜 사과.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였습니다. 분리수거 당번이 꼬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 분리수거 혹시 누가 맡았던 거예요? 잠시 서로 얼굴을 보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했어야 했네. 미안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그 사람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제 당신이 시간을 다르게 말했잖아요.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요, 분명 7시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안 한 건 맞는데 그래도 당신 말이 헷갈렸어요. 사과는 있었지만 책임은 슬쩍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눈만 마주쳤습니다. 누가 억울해질지 이미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사과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 뒤에 그런데 하지만을 붙이는 사람은 실제 책임감을 느끼는 비율이 일반적 사과보다 70% 낮았습니다. 이 순간 뇌는 죄책감 대신 자기 보호를 선택합니다. 미안하긴 한데 완전히 내 탓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심도 지키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밀어내는 말이 됩니다. 상대는 사과를 받은 것 같지만 마음은 더 억울해집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에게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할수록 타인을 비난한다.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탓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 자기 책임을 슬쩍 숨깁니다. 그날 모임에서 억울해진 사람은 예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떠안게 된 것뿐입니다. 당신이 미안하지만이라는 말 앞에서 늘 마음이 불편해졌던 이유도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사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을 빼앗는 사람의 정체.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옆 사람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참 반듯하네요. 많이 늘었어요. 그분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조금 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건 기본이죠. 진짜는 획이 살아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잠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작품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연습이 된 글씨예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처음 칭찬을 받았던 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종이만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칭찬은 사라지고 비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게 식었고 그분은 조용히 작품을 접었습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남이 칭찬받는 순간 자기 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로섬 게임 사고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월감에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자기 실패로 인식하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우월함으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내가 빛나면 내가 어두워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상대의 빛을 끄려고 합니다. 저건 기본이죠. 이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 이런 사람에게 칭찬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빛나려 하면 그 빛을 자기 쪽으로 끌어옵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관계를 함께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위를 매기는 경쟁으로 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은 열등한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칭찬은 그들에게 비교와 불안을 동시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상대를 끌어내립니다. 그날 서예실에서 작아진 사람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우월감에 빛을 가려졌을 뿐입니다. 당신이 칭찬받는 순간 괜히 불편해졌던 이유도 당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그 칭찬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누군가의 말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원은 비교 없이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6번째 화로 대화를 멈추는 사람들. 카페 구석에서 노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한 말 있잖아요. 그 나이에 뭘 또 하겠다고 그래라고 한 거.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그 나이에 새로 뭘 시작하는 게 쉽냐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남편이 컵을 3개 쾅 내려놓더니 큰 소리로 또 내가 문제야? 내가 뭐 그렇게 틀린 말 했어?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하던 테이블에는 그의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방을 집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말이 흔들릴 때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쓴 의견문을 다른 사람이 읽고 비판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 의견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당신 의견에 이런 부분도 있네요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즉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의견을 바꾸기는커녕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뇌는 자기 판단이 부정당하는 순간 그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설명보다 먼저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앞섭니다. 내 말이 틀릴 수 없어. 틀리면 내가 무너져. 이런 믿음 때문에 분노로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이 남편이 화를 낸 이유는 아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대화가 막히는 권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노로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분노는 이 사람에게 대화를 멈추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상대가 입을 다물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옳은 이유로 옳은 사람에게 옳은 정도로 화내는 것은 어렵다. 이 장면의 분노는 옳은 이유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앞에서 상대는 말을 잃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아내가 말을 멈춘 이유는 자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분노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이유도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말이 흔들릴 때 화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7번째, 6개의 얼굴, 하나의 본능.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여러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비판을 들으면 방어하고 말로 상대를 누르고 틀려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면서 책임을 넘기고 칭찬을 빼앗고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 성격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단순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틀리면 나는 무너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보다 자기 자리를 먼저 지킵니다. 상대의 말이 위협이 되고 질문이 공격이 되고 다름이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막고 책임을 넘기고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흔들리면 존재가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어두운 생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의 희생자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숨기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기는 흔적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그 모든 답답함은 우연도 오해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두운 본능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이 관계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과 어디까지 가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거리를 정하는 것, 가까이 있어도 마음까지 내주지 않는 것, 말을 듣되 책임까지 받지 않는 것,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 문장.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논리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고 이해시키려 해도 더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설득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 하지 마세요. 대신 경계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계는 짧은 문장 하나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 말은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킵니다. 이 한 문장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내 땅 위에 서는 말입니다. 자기만 맞아야 안심하는 사람은 상대를 자기 틀 안으로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끌려가고 반박하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는 그 틀을 깨버립니다. 논쟁할 것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자리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싸우지 않고도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 말을 당신의 인생에 허락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동안 작아졌던 모든 순간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자기 불안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들, 내가 예민한가 하고 의심했던 그 순간들, 모두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문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분노 앞에서 말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관계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킬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마음관계 시선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관계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